저희 강의는 이제 서진석 관장님 오시면은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희 아트부산 2024의 컨버세이션스를 찾아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아트부산은 백스코에서 진행되는 아트페어의 이제 내실을 다짐과 동시에 부산 전역의 문화와 예술을 조명하는 아트위크를 좀 더 풍성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먼저 모더레이터로 컨버세이션스를 이끌어 주실 안동선 에디터님께서는 큰 도움을 주셨었고요. 이제 페어장 가보시면 이제 아트위크 리플릿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거 전체적인 구성을 도와주셨고, 또 이제 저희가 도시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모신 박수지 부산 비엔날레 협력 큐레이터님,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님, 최성우 보안 1942 대표님은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이바지해주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네 분과 함께 도시가 예술이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저는 아트부사에서 컨텐츠 만들고 있고 15년 동안 잡지사에서 기자로 일했던 안동선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 제목을 도시는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지었는데, 제가 처음 아트페어 취재를 갔던 게 마이애미였어요. 아트바젤 마이애미였는데, 그 페어를 2년 연속 가면서 되게 페어에서 도시가 갖고 있는 고유한 매력이 진짜 중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과 도시의 어떤 공간과 장소가 예술에 어떻게 영감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도시의 어떤 부분에 애착을 느끼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 마련했어요. 네. 첫 질문을 저희가 이 리플렛을 혹시 보셨을 텐데, 부산에 정말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들에 대한 소개를 이 리플렛에 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창조적 휴양이라는 테마로 여러분들에게 부산을 즐길 거리를 충분히 제안해드리고자 이걸 만들었는데, 선생님들께서 부산의 매력적인 공간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휴대폰 알람을 이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하루가 주어진다면 선생님들은 어떤 루트를 다니실 건지 맛집을 꼭 포함해서 제가 소개해 달라고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네, 어떤 분부터 얘기해 주실래요? 그 모더레이터 옆에 앉은 가장 근접해서 저를 시킨 것 같은데요. 아니면 나이가 최고 많아서 과연 휴대폰을 끌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내가 휴대폰을 끄고 부산에 있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부산처럼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조적 휴양의 켜가 다양한 도시가 한반도에는 많지는 않거든요. 한반도 남쪽에는 그래서 과연 어디를 선택할지 고민은 되지만, 저 같으면 휴대폰을 만약에 끄고 내한테 하루가 주어진다면 아마 삼복도로를 가지 않을까. 삼복도로가 부산 세 개의 구, 그러니까 동구, 서구, 중구를 거쳐서 한 32km 정도 이어지는 곳이고, 부산 원도심에 약간 그야말로 산복도로라니까 배의 그 중심에 있는 도로고, 부산이 해양 도시라는 거를 뭐 해운대처럼 레저의 해양보다는 그 항구가 보이는 항구 도시 부산이라는 거를 정말 뼈속 깊이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삶의 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삼복도로라는 곳이. 그래서 거기를 한 32km를 걸으면 뭐 충분히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삼복도로에 또 굉장히 숨겨진 곳들이 많아요. 뭐 배수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소림사라는 절도 있고 또 요즘은 또 곳곳에 조금 그 좋은 스팟들이 많이 생겨서 충분히 그 내가 휴대폰만을 끌 수만 있다면 하루 종일 삼복도로의 모든 켜를 다녀보고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복도로 그쪽에서 맛집은 아, 어딜 가야 돼요? 맛집. 뭐 어이구, 삼복도로라는 곳 자체는 밥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삼복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2km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곳이니까 옛날에 그 항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항구에서 일을 하고 일을 마치면 걸어서 삼복도로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항구와 삼복도로 사이에 맛집이 많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부산의 노포들니까 뭐 중앙동에 가면 중앙식당도 있고 그 뭐 중앙식당 뭐 구체적으로 맛집을 말을 하라고 하니까 중앙식당에 뭐 생대구탕이랄까 그다음에 그 숙성 광어회 이런 거는 타 지역에서는 보기는 좀 어려운 형식들이에요. 뭐 중앙식당뿐 아니라 너무 많죠. 뭐 그 뒤에 돌아가면 뭐 뚱보 돼지갈비집도 있고요. 이 아트 부산 토크에서 이렇게 뚱보 돼지갈비를 이야기하려고 가장 중요합니다. 몰랐는데. 네. 네. 중앙식당에 회 백반 말씀하시는 네, 거죠? 회백반 있고요. 그 너무 많죠. 그 구체적이어야 되나요? 충분해요. 뭐 네. 일미정 유포니 식당 뭐 네. 그다음에 부산 초량시장 상가 그 지하에 가면 그 원래 거기가 70년대에 부산에서 가장 좋은 회타운이었어요. 지금 밀락 회센터 정도 되는 부산의 핫한 회타운이었는데 지금 완전 동공화돼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그 밑에 가면 상호를 말해도 되나요? 예, 그 사천회집이라고 송어회를 정말 예술로 썰어지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요즘 그 굉장히 그 많은 횟집에서는 회 써는 것도 이거 노동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회를 쓰면은 그래서 회를 굉장히 듬성듬성 썰거든요. 거기는 정말 다른 집의 회 6개 정도가 그러니까 다른 집의 회 한 점이 6칼질을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회가 그냥 입에서 그 텍스처가 아주 특이하고 맛있습니다. 꼭 가봐야겠어요. 네. 네, 뭐 또 더 말할 수 있어요. 맛집은 호연만두도 있고. 감사합니다. 그럼 수지 크리에이터님도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지입니다. 올해 2024년 부산 비엔날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대표님과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부산, 서울에서 일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데리고 가주셨던 그 초량시장의 맛집들 막 쏙쏙 떠오르고 그 초량시장 잠깐 이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거기가 낮에는 시장인데 밤이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노포들처럼 플라스틱 의자를 그냥 듬성듬성 놓고 다 같이 이제 회와 소주를 곁들이는 그런 문화로 확 바뀝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신선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동선 쌤께서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취향의 질문을 물어봐 주셨으니까 저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꺼내보자면 저는 이제 20대를 다 부산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을 끄고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아주 개인적인 저의 장소들을 여기서 좀 오픈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청사포라는 곳이 요즘에는 좀 굉장히 번화하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살 때는 청사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청사포 길에 동네 어귀쯤에 어떤 작은 입구가 하나 있어요. 그 입구를 들어가면 작은 오솔길로 이어지는데 그 오솔길은 이름도 없습니다. 지금은 혹시 이름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사포 마을에 들어가신 다음에 좌측으로 꺾으셔서 쭉 직진을 하시다 보면
어떤 작은 입구가 나오고 그 입구로 들어가시면 아주 아름답고 소박한 오솔길이 있는데 혹시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 오솔길을 걷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바다가 나와요. 그래서 아침의 시작은 일단 거기로 하고 싶고요. 그 오솔길, 이름 없는 오솔길. 그리고 이제 저의 20대는 아주 많은 것들이 영화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계속 이제 라떼가 되는데 지금 발언이 그때 당시에는 시네마테크가 요트 경기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트 경기장에 가면 그 한 70석, 100석밖에 안 되는 작은 시네마테크가 있고 그 시네마테크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한 7, 8명 정도가 듬성듬성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영화를 한 2편, 3편씩 연달아 보고 나오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네마테크가 영화의 전당이 있죠. 그 영화의 전당에서 일단 영화 2편을 엄선하여 연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맛집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수영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수영에 팔도시장이라는 되게 큰 시장이 있는데 그 교집합이 되는 어떤 교차로 즈음에 팔도시장 교차로 즈음에 생선구이라는 생선구이집이 있어요. 굉장합니다. 거기는 모든 메뉴가 생선으로만 되어 있는데 조림, 구이, 찜 가리지 않고 정말 맛이 좋고 동네 로컬들만 오시는데 정말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기로 여기서 약속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거기는 이제 다들 주저앉아서 새벽 2시까지 소맥과 생선을 곁들이는 생선과 소맥을 곁들인다고 해야 되는데 소맥과 생선을 곁들인다고 했네요. 그런 훌륭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그 코스를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부산시립미술관에 온 지 8개월밖에는 안 됐지만 항상 부산 오면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자갈치 시장에 대광 8호라고 혹시 곱창집인데 뭐 철인 28호 같은 어떤 기계적 네임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컨트리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식당을 갈 때는 3가지를 보거든요. 첫째 맛, 가격, 분위기. 당연히 맛은 있고요. 당연히 가격도 너무 쌉니다. 근데 분위기가 참 묘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와 식당의 중간형. 그러니까 예전에 뭐 80년대 이전에는 포장마차가 엄청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88년대 올림픽 이후로 다 그냥 싹 쓸어버렸죠. 근데 포장마차라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그 환경입니다. 플랫폼입니다. 지나가다가 소주 한 잔 먹고 뭐 오뎅 하나 먹고 갈 수 있는 잠시나마 휴식할 수 있는 그 얘기인즉슨 식당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죠. 그리고 비정형적이거든요. 근데 그 대광 8호가 그래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이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이제 곱창집이 있는데 각각이 사각형 부스고 요리사 아줌마가 주인이 한 명씩 그 안에서 마치 그 포장마차처럼 운영을 하면 큰 식당 안에 내가 원하는 호의 집에 가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앞서서 오늘 또 공교롭게도 월간미술과 인터뷰를 했지만 부산이 갖고 있는 정체성, 지역적 정체성의 분위기를 가장 볼 수 있는 데가 거기인데 아시다시피 부산이 이제 개방성 있죠. 개방성은 개방주의, 포용성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주의, 주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방성과 주체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마치 항구처럼 사람들이 들락달락해요. 앉아서 먹다가 일어나고 또 앉아서 먹다가 일어나고 저는 핸드폰을 앞서 분들은 끄지만 저는 항상 켜놔야 되거든요. 먹다가도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더라도 상시 접속이 용인이 되는 굉장히 유동적인 식당입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앉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앉아서 뭐 그냥 서로 얘기하다가 심지어는 그릇도 같이 씁니다. 요거 내가 쓸게요. 굉장히 부산이 갖고 있는 마치 아까 말한 개방주의의 포용성과
어떤 지역주의 정체성, 양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식당이라서 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거기를 자주 가고요. 또 아줌마도 자기 마음이에요. 그때 달라요. 주는 양도 우리나라만의 특성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마치 얼핏 보면 피난수도 시절의 하나의 시장통 식당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자주 가는 데인데요. 시간 되시면 부산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거기를 대광 1호, 2호, 3호 중에 8호 아줌마가 그나마 가장 맛있게 해주셔서 거기를 자주 갑니다. 지금 이제 관장님께서 자갈치 시장에 있습니다. 네. 관장님께서 지금 부산의 어떤 매력, 제가 또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었던 거를 이제 먼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부산이 갖고 있는 그 개방성과 주체성,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게 한 도시에서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항상 되게, 제가 부산에 연고가 없는데도 애착을 갖고 있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난 2022년 그 부산 비엔날레 타이틀이 물결 위 우리였어요. 그러니까 부산의 뭔가 굉장히 굴곡진 자연지형, 그리고 다산한 역사, 그런 곳에서 근현대사의 뭔가 최전선에서 계속 그 물결을 만든 듯한 그런 부산의 특징을 저는 물결이 우리라는 타이틀에서 엄청 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부산이라는 도시에 어떤 점에 애착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이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부산 출신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지금까지 항상 경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서울 가면 사람들이 저보고 부산말 쓴다고 그러고, 부산에 오면 친구들이 너도 말씨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 친구들한테 야, 나 서울말 쓰는데, 그러니까 부산에 서울 사람들이 너무 막 뒤집어져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부산과 서울의 어떤,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계속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해외에 오래 거주하고 또 서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삶을 오래 살았고, 어떻게 보면 부산을 굉장히 저 고향이잖아요. 그 애향심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타자의 입장에서 부산을 바라보게 되는데, 제가 그 재작년인가 저희 보안여관에서 그 메이드 인 부산이라는 기획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타이틀이 혼종도시였어요. 부산의 가장 제가 생각하는 매력은 잡탕찌개 같은 도시. 뭘 집어넣어도 그 부산이라는 부자가 가마솥 부자잖아요. 물론 그 형태가 가마솥처럼 생겼다고 해서 가마솥 부자를 쓰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마솥처럼 안에 모든 걸 다 때려 넣으면 하나에 끓여져서 하나의 맛을 내는 도시, 그만큼 다채롭고 혼종스러운 도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부산의 매력인 거고, 또 부산처럼 얼마 전에 제가 부산 내려왔을 때 부산을 너무 우리 바다만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동네 산성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금강식물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너무 좋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 금강식물원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동네 산성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 부산이라는 곳은 이쪽 바닷가에는 외구들도 많고 해서 사람이 거의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성에만 사실 그게 오래된 부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정산과 그 동네 산성이 가지는 육지로서의,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삼복도로의 산, 부산이 굉장히 길쭉하잖아요. 그 해안을 따라서 있는 바다와 항구의 도시, 그러니까 그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지형적인 매력에다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를 부산만큼 치열하게 몸으로 받아낸 도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도 보면, 임진왜란 기록을 보면 영도 앞바다에서 이렇게 관찰하다가 저기 시커먼 뭐 파리떼 같은 배들이 막 몰려온다고 해서
봤더니 그게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일본 문화 혹은 서구의 문화가 거의 대부분 부산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뭐 부평시장이나 이런 데가 또 깡통시장이라고 부르는 게 US 문화가 또 부산에 또 굉장히 치열하게 들어왔고 그 이후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부산에서는 이 불법이었지만 전부 안테나 달고 일본 방송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1월 1일 날 스모 경기하는 걸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논노라든지 청바지라든지 그리고 노래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카페 문화가 옛날에 왜 반포동에 카페 거리 생기기 전에 달맞이 고개 알렉산더 같은 이런 데가 원래 카페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첨예하게 부산 사람들이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는 문화 또 이렇게 삶을 향유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지형적 특성과 시간의 켜와 또 부산 사람들 바닷가 도시의 특유의 사람들의 그 기질하고 맞물리면서 거기서 부산의 매력이 굉장히 증폭되면서 지금 아마 뭐 이번에 아트 부산 오시거나 제가 운영하는 오초량 오는 것도 표가 없어서 못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그 KTX가 서울 분들을 부산까지 이렇게 실어내는 충분한 이유와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의 매력과 특성 말씀하신 거죠. 아까 대표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은 일단 얼굴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바닷가 동네는 삼복도로 동네와 너무 다른 도시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다르고 또 제가 전해 듣기로는 부산에 지금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반 이상은 다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라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부산에 원래 아주 오래 전부터 몇 세대에 걸쳐서 부산에 살았다. 라는 그 인구보다는 언제나 외부에서 새로운 것들이 전해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그런 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도시의 그런 역사적인 특성이 정말 정확하게 이 도시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격을. 제가 최근에 이제 베니스를 갔다 왔는데 베니스랑 뉴욕도 작년에 갔다 왔었는데 가장 화두가 되었던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원주민성이었습니다. 이 원주민성이 뭐 미국에 가면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원주민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남미에 가면 또 각각의 원주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원주민성에 대한 개념이 지금 미술계에서 너무나 큰 화두인데 이걸 다시 제가 부산으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원주민성은 어떤 민족에 관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대하는 바는. 그래서 너가 그 민족의 피를 가졌으니 너가 그 원주민의 피를 가졌으니 너만 그리고 너는 한 방울 섞였고 너는 50방울 섞였으니 네가 더 권위 있고 네가 더 적합한 합당한 원주민이야. 이런 방향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산을 구성하는 수많은 외부의 것들 혹은 부산을 구성하는 부산의 터를 잡고 이 도시를 형성해가는 도시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복잡성이 그 자체로 너무 중요하고 그 성격 자체가 원주민성을 다시 대변한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원주민성 개념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멋짐을 가진 도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의
어떤 부분에 애착을 갖느냐는 질문에서 지금 약간 원주민성에 대한 첨예한 지금 질문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러면 아까 베니스 비엔날레 얘기하셨는데 저도 얼마 전에 베니스 비엔날레를 갔다 왔는데 그 약간 베니스의 영광이 서린 빨라쪼들에서 하는 그 전시들을 볼 때면 저는 그런 장소 특정적인 작품들을 너무 재밌게 봤고 지난 부산 비엔날레가 재밌었던 것도 초량에 있는 삼복도로의 집이라든가 영도의 폐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시가 너무 잘 그 지역성을 잘 살려서 그 작가의 작품과도 너무 잘 어울리게 전시가 돼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엄청 많이 하거든요. 도시에 있는 공간과 장소가 예술에 어떻게 영감을 주는지 일단 관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여쭤볼게요. 그 앞서 말씀하신 거에 잠깐 곁들여서 뭐 한번 언급을 하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아까 부산은 양가적 특성이 가지고 있는 도시다. 그러니까 개방주의와 지역주의가. 근데 개방주의라는 것 자체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포용주의고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대적 모방주의거든요. 사대적 모방주의라는 거는 위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베니스 비엔날레 얘기가 나와서 베니스 비엔날레를 보고 왔지만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말하는 어떤 소수자라든가 원주민이라든가 뭐 여성주의라든가 이런 전시가 살짝 저한테는 불편했거든요. 왜? 그 안에서 위계 같은 게 보여서 또 다른 아시아적 큐레이터들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또 다른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감히 또 그렇게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시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모방성이라는 거라든가 사대성이라는 거는 개방주의에서 위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산이라는 거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접전지였어요. 소프트 파워가 됐든 하드 파워가 됐든 항상.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가 들어올 때 부산을 통해서 한반도로 퍼졌는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부산이 아까 말하는 것처럼 모방주의에서 개방주의에서 모방성보다는 포용성 개념으로 가자. 포용성이라는 거는 그 문화적 위계가 없는 거거든요. 경제적 문화적 위계가 없는 수평적 상호 호혜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지역주의라는 게 좋게 말해서 주체성이지 잘못 말하면 배타성입니다. 우리 남이 아니가. 그죠? 그래서 저는 부산이 향후 해결할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에서 장점들, 포용성과 주체성을 어떻게 양가적으로 합의를 시켜서 또 다른 문화 정체성을 만들고 그것을 도시에 투영을 하느냐. 그리고 문화 도시로서 그것을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를 만드느냐가 되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가능성으로 보고자 하면 또 피난 시절에 여기가 피난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멜팅팟이나 문화적 다양성, 공존성을 얘기를 했듯이 재미난 게 부산에서 와서 보면 작가들이 부산 지역 작가들이 이제 정주 작가, 우리가 출향 작가, 출생 작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정주 출향 출생 작가의 미학적 구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용적으로는 구분짓기 미학이 통하지 않는 게 부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형식적으로는 이제 중앙과 지방 간의 간극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잘 투영을 할 것인가라는 게 향후 부산시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저는 또다시 조금 강조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오버해서 얘기한다면 저는 부산은 문화적 근대화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광주는 기술적 사회적 근대화의 도시입니다. 자유, 평등, 민주. 그리고 울산이 기술적 근대화의 도시죠. 산업혁명, 공업, 클러스터 막. 근데 저희는 유일하게 이제 부산이 문화적 근대화의 도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적 근대화와 기술적 근대화의 간극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 지체 현상들, 품격도 없고 경제적 위계로서의 갈등도 있고 사회 계층 간의 충돌도 있고 공감과 이해가 부족하고 이런 문화 지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감히 문화 근대화의 도시인 부산이 아닐까. 그것을 이 부산 지역의 문화를 만들고 부산이라는 것의 향후 비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산 시립미술관이 거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더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 이게
딱 그 원주민성 이야기하면서부터 갑자기 지금 맛집 이야기하다가 그 뭐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 남미 중심으로 자꾸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남미 중심으로 최근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일어났던 사회학적 연구 중에 하나가 혼종 인류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혼종 인문학, 횡단 인문학이라고 말하는. 왜냐하면 문화라는 거는 사실 토종 그러면 토종이라는 걸 규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한국에 임진왜란 전에 김치가 있었냐? 아니, 빨간 김치가 있었냐? 이러면 있었다는 사람도 있거든. 멕시코에서 철새가 날아와서 그 배설을 했는데 그 씨가 해서 우리가 인간적 교류가 전에 이미 고추가 왔다는 설도 있고 임난을 통해서 고추가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토종이라는 개념을 규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원주민성도 마찬가지고 한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남미 사람들도 사실 그런 아이덴티티적인 혼란을 가지고 있잖아요. 식민을 굉장히 경험하고 해서. 그래서 과연 한 민족과 나라와 역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지는 것이 이제 혼종 인문학 혹은 횡단 인문학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울하고 그리스가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할 때 서울하고 그리스가 연결이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교류가 없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일본 도쿄를 모델로 했잖아요. 경성 시절에. 그런데 일본 도쿄는 베를린과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한 그 독일적 그 이즘을 갖다 온 도시가 도쿄였단 말이에요. 도쿄의 근대화가. 근데 그 베를린하고 거기는 그리스를 모델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가셀 다큐멘터리에서 왜 그리스를 모델로 한 게 유럽의 근원은 그리스라고 해서 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그리스와 베를린과 도쿄가 서울이 연결되고 서울하고 그리스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문화는 럭비공처럼 변이 왜 그 벼도 육종이라는 게 있고 변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벼가 씨가 떨어져 가지고 한 밭에서 변종이 일어났는데 그 변종이 30% 이상 되면 하나의 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도 굉장히 타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그들은 끊임없는 타자일까? 아니면 그들이 원주민일까? 질문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원주민성, 지역성 뭐 이런 거를 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 또한 부산이라는 도시가 그거를 이야기하기 굉장히 흥미로운 도시이기도 한 거죠. 반대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뭔가 뭐라고 규정한다기보다 끊임없이 그 지역성과 지역에 일어났던 수많은 혼종적 문화적 현상들과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종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색채의 도시와 문화들을 지켜보는데 매우 용이한 도시이고 흥미로운 도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원주민성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말씀해주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원주민성이나 토착성을 정말 땅 베이스로 생각하면, 이 터 베이스로 생각하면 그것은 그 안에 오래 있던 사람이든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든 땅은 변함없이 있으므로 모두가 이제 재밌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자꾸 사람 베이스로 생각해서, 특히 살아있는 사람 베이스로 생각해가지고 여러 복잡한 이권 문제나 막 불편한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특성과 역사와 시간은 그 땅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음을 여러분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 너무 깊고 난해하고 복잡한 주제로 지금 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네, 다시 이제 여기로 한번 다시 돌아올까 이제 원주민성을 잠깐 잊을까 봐요. 부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할까 봐요. 우리가 지금 되게 공간적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부산의 시간적 차원도 정말 저한테는 매력적이고 어떤 한 인간이나 도시의 뭔가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면 되게 이해가 되면서 저는 더 매력을 느끼거든요. 근데 부산에 그런 공간들이 정말 많아요. 이를테면 내호냉면, 뭐 밀면을 처음 만들었다는 그 곳에 가면 1919년부터 그게 원래 북한부터 있었대요. 뭐 그런 글귀를 읽는다거나 아니면 그 임시 정부가 있었던 정부 청사가 있었던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뭐 그런 데 가면 전시 학생증 뭐 이런 유물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를 보거나 아니면 초량 얘기해 주셨는데 500년도 더 전부터 거기가 초량으로 불렸던 곳이고 이런 시간적 차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오초량으로도 저는 생각이 닿거든요. 거기가 경부선을 공사하러 온 다나카상의 집이었대요. 20년은 일본 사람의 집이었고 이후 80년은 한국 사람의 집이었는데 약간 그런 시간적 차원과 도시계획의 막 첨예한 문제들이 엄청 얽힌 곳이더라고요.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곳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서 다른 두 분께는 그 부산의 시간적 차원에서 특별히 매력을 느끼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제 입으로 또 오초량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부산역에 내리면 그 다른 사람들은 좀 보지 못하시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보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역이 내리면 플랫폼이 조금 높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삼복도로와 산이 이렇게 있고 왼쪽에 민주공원 탑이 이렇게 보이면서 부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비행기보다는 이제 기차로 많이 오니까 부산의 시작을 거기서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일대를 이제 초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초량이라는 뜻이 그 아까 우리 모더레이터님도 적었는데 풀밭의 길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풀밭의 길목을 사실 지금은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은 도시가 차지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1900년대 초라든지 1800년대 후반의 부산을 생각을 해보면 그 간척 사업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부산역에서 내가 이렇게 삼복도로 있는 산을 본다는 거는 내가 바다에 서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산 잘들 아시겠지만 산이 끊어지고 내려오자마자 바다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풀밭의 길목이라는 거는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구불구불한 바다의 작은 길들 옆에 있는 풀밭의 길목이었다고 해서 초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부산역에 내리셔서 다음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백제병원이라는 거를 가기 전에 보면 길들이 이렇게 휘어진 길들이 있어요. 그게 해안선 자리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흔적을 아직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박수지 큐레이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다 없어지더라도 땅의 흔적과 지형은 남아 있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래서 저는 뭐 길 가다가 눈 감고 서서 그런 짓을 한 적은 없지만 가끔 상상할 때 초량이 있는 곳이 옛날에 그 산이 내려오다가 해변을 만나는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 작은 길에 풀들이 있던 곳이었다는 곳을 상상하면서 부산역에서부터 이렇게 초량시장을 거쳐서 걸으면 나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성우라는 사람이 여기서 그냥 갑툭튀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선조가 있고 또 선조가 있고 XY 좌표 속에서 세계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더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초량이 그런 면에서 되게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오초량은 뭐 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1925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내년이 이제 100년 되는 해입니다. 100년 된 목조 가옥이고 그것도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사람은 무수히 많이 그를 지은 다나카 후네요시는 불과 20년만 살고 평생을 살 줄 알았겠죠. 다음 세대를 거쳐서. 그런데 이제 20년 있다가 떠나게 되고 나머지 거의 80년 이상은 한국 사람이 또 살게 된 운명을 가진 집이니까 사실 그 시간의 켜들이 장소 안에 많이 쌓여 있을 거고 그 장소는
여전히 좀 멋있는 말로 하면 유구하되 장소는 유구하되 인간은 간 곳이 없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은 바뀌지만 그 장소 시간에 그다음에 그 해변가를 거닐던 그 흔적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부산이 그 굉장히 빠른 재개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는 아직 그런 시간의 켜가 남아 있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역 내리셔가지고 백제경원 가기 전에 차이나타운 쪽 말고 이 저 오른쪽을 바라보면 보통 길들이 왜 직선이잖아요, 도시가. 근데 그 길이 구불구불한 길들이 있어요. 그게 해안선 길이에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일단 먼저 부산시립미술관이 이제 2026년에 개관하는데 저는 거기서 너무 좋은 전시들 많이 보고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 지역성을 담아내는 미술관을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그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정체성이 동시대성하고 연결이 되는 게 많습니다. 뭐 트랜스컬처리즘이든 아니면 뭐 멀티컬처리즘이든 글로컬리즘이든 그것들이 다 새로운 메타 세계화, 그 예전에 위계가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위계가 없는 수평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갈망들,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풀 수 있는 데가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멜팅 팟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문화 다양성이 공존하지만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아마 부산시립미술관도 향후에 그런 아젠다를 이제 실체적으로 예술로서 보여주는 활동들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뭐 도시 얘기를 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바라보자. 근데 현실을 직시를 하는 거는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바르셀로나에서도 많이 프로젝트를 해봤고요. 베니스도 해봤는데 부러운 부분이 있어요. 걔네들이 헤리티지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갖다 놔도 장소가 너무 멋있으니까 다 좋아 보여요. 뭐 몇백 년 된 아르누보 바로크 스타일 빌딩 안에서 프로젝션만 해도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이 부산은 제가 울산이 가끔가다 나와서 이해해 주십시오. 부산은 제가 헤리티지를 막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광화문 같은 것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울산만 하더라도 제가 있었던 이게 리서치를 제 나름대로 연구해봤더니 그 역사성이 신라 시대까지 가요. 서라벌의 외항으로서 뭐 처용, 페르시아 문물 들어오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근데 부산은 조선 시대 이후의 역사성이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리서치를 해봐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전략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부산을 만들어줄 전략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오히려 헤리티지가 과거의 역사성이 켜켜 있는 바르셀로나나 뭐 베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성과 확장성이 반대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카고를 예를 드는데 시카고가 재미나는 게 19세기 말에 한번 대화제로 싹쓸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카고 자체가 도시 이전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걸 반대로 이게 기회다. 그러니까 20세기의 새로운 시대의 다양한 새로운 아젠다들, 사회학적, 미학적 아젠다들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빈 도화지나 장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축의 교과서, 모더니즘의 교과서적인 건축들이 다 있었고요. 다양한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산이 아까 말한 포용성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 뭐 바르셀로나나 그런 것 같은 과거 역사적 헤리티지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확장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21세기가 새로운 변화의 시기로서 시대를 리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젠다들이 출현을 하고 있고 그 아젠다들을 누가 먼저 선점을 해서 향후 100년의 역사를 주도할 것이냐라는 중요한 시기에서 그런 개방성을 가지고 포용성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하얀 도화지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시립미술관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장점 또한 그거고요.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그거를 통해서 이 부산이 또 세계 문화 중심의 한 축이 되고 또한 이제 리딩을 해 나갈 수 있는 선도적으로 거기에 도시뿐만 아니라 미술관이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 향후에 아마 2026년도 우리가 재개관할 때는 그런 공동체적 뭐 비엔날레나 기존의 20세기를 지배했던 비엔날레나 아트페어를 대안하는 새로운 21세기형 다중지성을 활용한 수평적 공동체 전시를 주로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게 부산의 아이덴티티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미술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Q&A를 하기 전에 이번 부산 비엔날레 협력 큐레이터인 박세지 큐레이터님이 어둠에서 보기래요 주제가. 그리고 약간 해적과 깨달음을 연결하는 심벌인 타륜이 또 오브제로 이제 등장하던데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Q&A 시간 가질게요. 네. 올해 부산 비엔날레는 필립 피로트와 베라 메이 이 두 분의 공동 감독의 기획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이 두 분이 처음에 설계하셨던 기획의 주된 키워드를 한번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17세기 마다가스카르 해변에 해적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해적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낮고 거의 불가초천민에 가까운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불황자들 혹은 낙오자들, 난민들, 또 노예들 여러 종류의 계층과 또 인종이 다양하게 섞여 있던 그런 그룹이었거든요. 근데 그 해적들이 그들의 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나름의 굉장히 자율적인 유토피아 공동체를 꾸려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 내부에서는 어떤 위계도 없고 말씀하신 수평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적들이 해적선을 타고 해적질을 할 때 그때 만약에 태풍이 밀려와요. 그러면 이 태풍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련 속에서 선장이 딱 키를 쥐고 앞으로 막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결정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해적들은 여기서 태풍의 가장 전문가가 누구야? 그 사람이 선장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언제나 다 같이 해오는 그런 아름다운 자율적인 해방의 공동체였고 다른 한편의 축에는 저희가 불교의 깨달음을 또 전시 안에서 녹여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의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불교는 어떤 종교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삶의 철학이나 수행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도량이라는 장소 어떤 한 개인이 속세에서의 삶에서 이탈하여 벗어나서 어떤 도량이라는 장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 만들어 나갈 때 그때 자신이 꾸릴 수 있는 그 해방의 공간 혹은 자유의 공간, 가치의 공간 이것들을 같이 해적의 유토피아와 겹쳐보면서 상상하는 그런 전시 주제입니다. 너무 흥미롭죠? 네. 그래서 올해 8월 16일에 열리고요. 16일에 프리오픈이 열리고 꼭 많은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두세 개를 겹쳤다는 게 정말 재미있을 것 같고요. 네. Q&A를 10분 정도 갖고 마치도록 할게요. 좀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나누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늘 온 이유는 이제 도시와 예술 문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다고 들어서 왔고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 또 이제 영감을 좀 얻으려고 왔거든요. 뭐냐면은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부산 서부 경찰서하고 공공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디자이너로 참여를 이제 하는데 목표는 우범 지역 청소년 우범 지역의 환경 개선을 좀 통해서 좀 이걸 줄여보자였고, 근데 제가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낡고 해지고 어둡고 이제 막 이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뭔가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문화예술 접목에서 해결한 사례가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알고 싶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아니면 만약에 그 지역의 벽화를 뭐 한다고 쳤을 때 어떤 스타일의 뭐 그래피티가 될 수도 있고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완 작가님의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이러한 스타일의 뭐 벽화가 어울리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마침 부산시 도시경관과 이제 나름의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뭐 벽화, 그래피티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많이 했죠. 이미 엄청 많이.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디하고 선도적이고 크리에이티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만들면 도시는 자연적으로 형상적으로도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유명한 사람을 하나 불러와서 그림을 그리고 나가고 그 사람이 뭐 페이를 받고 뭐 하나 만들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거 힙지로라고 들어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소통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 문화적 섹터들을 그 지역 안에 만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21세기는 그 문화와 예술이 사회 경제의 메인 성장 동력이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우리가 짐 데이터가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세기에는 경제와 사회 메인 성장 동력이 자본, 노동력, 기술력이었는데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는 문화 예술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제품을 파는 기업이 아니에요. 문화를 파는 기업이지.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 디벨로퍼라고 그러죠. 부동산 개발할 때도 과거에는 건축가, 뭐 도시 계획자, 뭐 자본가 이렇게 팀을 짰는데 문화예술인이 꼭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지만 이 도시 자체가 하나의 문화 도시가 되고, 문화 헤게모니를 잡으면 경제 헤게모니가 따라와요. 그래서 요즘에 왜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는 경제 강국이 문화 강국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문화 강국이 경제 강국이 되는 시대가 됐고요.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도 5년마다 하는 전당대회에서 이제 더 이상 첫 번째 모토가 경제 강국이 아니라 문화 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사적 아젠다를 다들 알고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도시나 기업들이 뭐 창조 경영, 뭐 문화 중심 도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뭐 디자인 올림픽, 광주 문화 중심 도시, 뭐 요코하마 크리에이티브 시티, 아주 그냥 헤게모니 전쟁이에요. 문화를 가지고 도시 자체가 이 개발을 해서 이제 경제적 헤게모니도 가지려는. 근데 그런 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또 한 번 강조를 하지만 형상적인 것보다 먼저 사람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형상적 결과물들은 나오면서 도시가 변화가 되고, 그 형상적 결과는 벽화도 될 수 있지만 식당도 될 수 있고 샵도 될 수 있고 살롱도 될 수 있고 클럽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조형물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향후에 부산에는 전 세계 각국의 그러한 힙하고 트렌디한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와서 정착을 해서 도시를 바꾸는 그런 환경과 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더 하나 질문 있으실까요? 더 없으면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은 화두가 던져졌는데 좀 영감이 되는 자리였기를 바라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컨버세이션스 도와주신 모더레이터님과 연사님께 한 번 더 감사의 인사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